1979년 3월 28일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심인 노심의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 원자로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노심 자체가 녹아버린 것인데요. 이는 그때까지 알려진 원자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죠.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은 사고 레벨 5단계를 기록한 채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후 소련에서 무려 사고 레벨 7단계를 기록하는 인류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원전 4호기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발전소 직원들은 테스트를 위해 100%의 출력량으로 가동되던 원자로의 출력을 30%까지 낮출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때 30%까지만 낮출 예정이었던 출력량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져 0%에 임박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죠. 애초에 계획했던 한계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수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디아틀로프는 그대로 실험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낮아진 출력량을 올리기 위해 제어봉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원자로에 있는 제어봉의 안전기준은 최소 30개였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6개만 남겨두고서 제어봉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출력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20분 원자로의 출력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출력량은 정상 출력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였는데요. 작업자들은 다급하게 다시 제어봉을 삽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안전 기준치를 한참 벗어난 사오기는 굉음을 내며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의 여파로 1000톤에 달하는 원자로 덮개가 날아갔으며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요. 이 폭발은 체르노빌 참사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종소리였죠. 새벽 1시에 폭발 직후 체르노빌 관리실은 인근 소방서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립니다. 인근의 소방대원들이 파견되어 가장 주력했던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4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때문에 3호기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분투하며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새벽 5시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장 3호기에 발생한 2차 피해는 없는 듯 보였죠. 문제는 현장에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투입된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나톨리 디아틀로프와 선임연구원이 보고한 최초 방사능 누출량은 3.6 렌트겐이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그들이 최대값이 3.6 렌트겐인 소형 계측기로 측정을 진행했던 것이었죠. 현장에 투입된 무기화학자 발레리 레가소프 박사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고성능 계측기로 방사능 누출량을 재측정하자 무려 15,000 렌트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이는 최초 측정했던 값의 4,000배가 넘는 수치였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뛰어들었던 발전소의 직원들, 소방대원들은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 쓰러지거나 구토를 반복하고 코피를 흘리는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쓰러지게 되죠.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체르노빌의 참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려두었던 물이 고온의 잔해들과 접촉하여 증기로 변한 것인데요. 증기는 내부 물질들과 반응해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체르노빌 원전의 2차 폭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후 9시 41분 화재를 진압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4호기는 다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해결료와 함께 터져버린 4호기의 불꽃은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꺼뜨릴 수 없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련 당국은 상공에서 폭발 진압을 시도합니다. 헬리콥터로 풍소, 납, 진흙 등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원자로 상공에 방출된 방사성과 열기가 너무 강해 헬리콥터를 조작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수습 도중 강한 방사능을 견디지 못한 헬리콥터가 작동 오류를 일으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고 소련 정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고려해 헬리콥터를 사용한 진압 작전을 중단시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갔음에도 소련 당국에서는 사고 직후에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사고 발생 당일 아침 스웨덴의 포르스마크 원자력 발전소에 출근했던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복에서 아주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월 27일, 28일에 연이어 정상 수준보다 6배 이상 높은 방사능 수치가 핀란드, 스칸다나비아 반도, 덴마크에서까지 검출되는데요. 스웨덴 정부는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다른 곳에서 실려온 것임을 알게 되고 바람의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에서 날아온 것이라 확신하게 되죠. 스웨덴 정부는 소련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4월 28일 사고 발생 2일 만에 소련 정부는 사고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 피해자의 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였죠.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т имени ЦК КПСС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ражаю глубокое сочувствие семья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погибших, трудовым коллективам, всем, кто пострадал от этой беды, кого постигло личное горе. 소련 정부의 발표 이후 더 많은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당시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던 5레벨의 3마일섬 원자력 발전 사고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원인 또한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으로 추측했죠. 애초에 사고 레벨 7이라는 수치는 이전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5등급 이상의 재해는 예측 범위 바뀌었던 것이죠. 화재 진압 이후 현장에는 방사성 물질 처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뿌려두었던 물이 증기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3억의 손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펌프 기사였던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스파로프, 보리스 바라노프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 후 망설임 없이 자원합니다. 덕분에 체르노빌 원전의 2차, 3차 폭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거둘 수 있었죠. 이 세 명의 이름은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웅 체르노빌 다이버라는 칭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잔해들을 정리하기 위한 원격 조정 기기가 투입되었는데요. 발전소 지붕 위에 남은 폭파 잔해들이 엄청난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력한 방사선으로 인해 기기의 전자회로가 망가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통제불능의 기계 대신 인간이 투입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죠. 바이오 로봇이라 불리던 이들은 약 3,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재빠르게 방사능이 가득한 원자로 지붕 위에 올라가 삽으로 잔해를 떠서 지붕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을 했죠. 방사선 수치는 기계 고장을 일으킬 정도였고 2분 이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또한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부 제대로 된 보호복을 지급받지도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죠. 임시로 납을 기어 만든 보호복 또한 수가 충분하지 않아 교대로 진행하며 돌아가며 착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작업을 진행했던 이들은 입안에서 납냄새가 났다는 공통적인 증언을 하였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이 납으로 만든 보호복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대표적인 피폭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작업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장짜리 증명서와 100루블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 덕분에 지붕 위의 방사선 수치는 무려 35%나 감소하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체르노빌이 지옥의 수렁으로 더 빠지지 않게끔 헌신한 영웅들로 회자되었죠. 소련 정부는 사고가 일어난 후 3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원전 인근의 프리피아트 도시에 안내방송을 전파합니다. 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Уважаемые товарищи! Городск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ообщает, что в связи с аварией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городе Припяти складывается неблагоприятная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Каждому жилому дому сегодня, 27 апреля, начиная с 14:00 часов, 프리피아트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필품, 귀중품만 챙겨 들고 삶의 터전을 벌인 채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대피가 37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이후 이곳은 유령 도시로 남겨지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곧 소련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숨기려고 했던 핵실험, 적절하지 않았던 대처,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했던 상황 등 질타가 이어졌죠. 특히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 결과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뤘습니다. 방사능에 비폭당한 생체 세포들은 스스로 파괴를 시작합니다. 세포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 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런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한 위험이 극도로 증가했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죠. 1986년 이후 체르노빌 낙진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선천적 기형 사례가 특히 더 많기도 했습니다. 1986년 10월 체르노빌 원전을 온전히 덮어놓을 수 있는 거대한 석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폭발 이후의 원전을 그 아래에 감추어 놓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였고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해 석관 내에 균열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11월 29일 체르노빌 원전을 덮어놓을 새로운 덮개가 완성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향후 100년간 체르노빌을 가둬둘 뚜껑이 생긴 것이었죠. 체르노빌은 콘크리트 밑에 잠들었지만 그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숨겨져 있을 뿐이죠. 소련 정부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고서 5년 후 해체되었으며 남은 이들은 고향을 잃고 평생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터전과 삶을 앗아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봉쇄되었던 체르노빌의 도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 체르노빌을 찾고 있죠. 체르노빌 사고의 가장 끔찍한 점은 이것이 픽션이 아닌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